운이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야? 행운을 최대화하라. 불운을 최소화하라.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운인데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히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공한 사람들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운이 특정한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창업 이래 3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일본 유일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 야스다 다카오의 운의 경영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돈키호테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 곳곳에도 자리 잡은 이 할인점은 고급 브랜드부터 두루마리 휴지까지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가게다. 나는 1989년 도쿄에 돈키호테 1호점을 열었다. 당시 내 나이는 40살. 이후 무려 35년 동안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지고 소비 위축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돈키호테는 오히려 성장했다. 현재 전 세계 730개 점포를 운영하며 약 9만 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매출은 무려 2조엔, 약 18조 5천억에 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사실 내 인생은 실패와 시련의 연속이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회사가 망했다. 재취업도 어려웠다. 결국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밤새 마작을 하고 아침에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다시 마작장으로 향하는 삶, 한마디로 타락이었다. 그러다 30을 앞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때 나의 눈에 띈 것이 바로 할인점이었다. 나는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인맥도 없이 이 세계에 뛰어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었고 실패하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978년 가지고 있던 모든 돈 약 7천만 원을 투자해 도쿄의 작은 잡화점을 열었다. 모든 게 미숙했던 탓에 장사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다. 월세만 해도 200만 원 정도였으니 정말 한숨만 나왔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1989년 돈키호테 1호점을 열 수 있었다. 물론 대규모 적자가 났고 몇 번이나 바닥을 치며 포기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일본에는 수만 개의 할인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다.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성실했던 경영자들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사라졌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바로 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야스다 씨는 운이 정말 좋았네요. 하지만 나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운을 만드는 법을 알았을 뿐이다. 운의 총량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즉,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 운을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다. 운이 좋지 않을 때 발버둥 치거나 남을 탓하면 오히려 더 나쁜 운을 불러온다. 반대로 운이 나쁠 때 조용히 기다리고 기회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돌진하면 결국 그 운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이 원칙을 철저히 따랐다. 사람들은 운을 쉽게 이야기한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하지만 나는 운을 직접 탐구하고 분석했다. 운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패턴을 발견했으며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나는 운에 맡긴다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운은 개척하는 것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삶이 증명한다. 운을 잘 다루면 인생이 바뀐다. 운을 다루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가 힘들다. 운이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야? 전쟁이나 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불운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 학살당한 유대인, 독재 국가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희생된 사람들처럼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불운도 분명 존재한다. 나는 이런 반론을 수용한다. 그러나 나는 불가피한 특수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운을 통제하는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 한다. 부처는 생로병사를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태어나는 것, 나이 드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나는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고민은 오히려 더 큰 불운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운을 틔우려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일단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불가피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복권 당첨 같은 극단적인 행운도 특수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운을 이야기할 때 가위바위보에서 연속으로 이길 확률 같은 단기적인 재수를 떠올린다. 하지만 장기적인 운과 단기적인 재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부에서 연속으로 이기는 것 같은 단기적인 운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인생과 사업의 중장기적인 운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운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운을 어떻게 예측하고 또 통제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운을 직감적으로 읽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운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반면 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더라도 결국에는 성공을 거머쥔다. 나 역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회사에서 핵심 영업을 책임지는 지사장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이다. 학교 다닐 때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더 유능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요직까지 올라간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운 감수성이 남다르다는 것이다. 운 감수성은 단순한 지능, 성실함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운 감수성의 대부분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운 감수성이 뛰어나다. 기회가 언제 오는지, 위험이 언제 닥치는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행동한다. 다시 말해 운의 흐름을 읽는 달인들이다. 운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운 안테나를 세우고 운 레이더를 촘촘히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우연을 기대하며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안테나의 감도가 떨어지고 운이 찾아와도 감지하지를 못한다. 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욕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행운이든 불운이든 민감하게 감지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운을 감지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원이 필요하다. 이 전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의 실제감이다. 운을 단순한 환상이나 미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에너지로 인식하는 힘, 이것이 바로 운을 믿는 힘이다. 운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만이 운을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 돈도 연고도 전문 기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그 어떤 어려움, 모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을 길을 찾아냈고 운을 틔울 기회를 계속 만들어갔다. 결국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내 운명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운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 운을 과학적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표본수가 많아질수록, 즉 시도 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값이 정해진 확률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내용이 어려운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주사위를 던질 때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은 단기적으로는 들쭉날쭉하지만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운도 정확히 똑같다. 더 많은 시도를 할수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수록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운은 끊임없는 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다. 신문, 잡지, TV에서 크게 성공한 경영자나 사업가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인터뷰를 보면 그들은 종종 이렇게 답한다. 운이 좋았습니다. 나 역시 같은 질문을 받으면 비슷한 대답을 한다. 하지만 솔직한 생각은 이렇다. 운이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 운을 불러들이고 활용한 건 바로 나다. 이런 말을 직접 하면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질투와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는 무난한 대답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경영자는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만큼 더 많은 불운도 겪는다. 나는 큰 성공을 거머쥔 뒤에 위태로울 만큼 큰 위기도 마주했다. 이런 낙차를 견디지 못하면 운의 폭풍에 휩쓸려 버릴 뿐이다. 중요한 것은 불운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고 대담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은 단순하다. 행운을 최대화하라. 불운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나는 불운이 닥치면 절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겪은 불운이 클수록 이후에 찾아올 행운도 커진다는 사실이다. 큰 위기를 겪었다면 그것을 반전시킬 엄청난 기회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때야말로 전속력을 내야 한다. 1995년 이후 돈키호테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1996년에는 연매출 100억엔 약 925억 원을 달성했고 같은 해 12월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1997년 신주쿠점 개업 이후 언론은 돈키호테의 파죽지세 진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의 성공을 조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절정의 순간 예상치 못한 불운이 닥쳤다. 1999년 6월 새로 문을 연 지역의 주민들이 밤 11시 폐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심야 영업으로 인한 소음 문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운동을 벌였고 결국 출점 반대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심야 영업도 합법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 반대운동은 점점 격화되었고 언론은 이걸 심야 영업 기업과 주민의 갈등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기적인 기업 대 주민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반박하면 할수록 언론은 더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 결국 돈키호테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나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매체의 비난을 묵묵히 견디며 수비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 나의 미숙함과 회사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 친화적인 점포 개발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점포 주변 청소, 경비원 순찰 강화, 지역 봉사활동까지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강력했던 주민 반대운동이 점차 수그러들었고 신규 출점도 원활해졌다. 나는 이렇게 불운이 닥칠 때마다 이른바 오소리 전법을 사용한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조용히 웅크린 채 불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최대한 성과를 비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불운이 닥쳤을 때도 여유가 생겨 굳이 위험한 사냥에 나설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과 무기력한 것은 다르다. 겨울잠을 자듯 웅크리면서도 신경은 곤두세워야 한다. 굴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말 그대로 역전의 시나리오를 그려야 한다.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덕분에 운이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불운 속에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대국관을 가지는 것이다. 대국관이란 눈앞의 작은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 흐름을 읽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다. 단을 크게 보지 못하면 행운을 잡을 수가 없다. 내가 1991년, 2000년, 2008년 이렇게 3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대국관 덕분이었다. 거품 경제 시절 나는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았다. 주변에는 하룻밤 사이에 몇 억엔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 직감이 나에게 경고했다. 지금 손대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품이 꺼졌고 그때 나는 기회를 얻었다. 거품이 꺼지자 우수한 부동산과 인재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손에 넣게 되었던 것이다. 판을 크게 보고 흐름을 읽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과감한 포기도 필요하다.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나면 철수할 것인가? 명확한 손절매 기준이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적절한 포기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니까. 요즘 그릿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흔히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이걸 잘못 적용하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나는 그릿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무덤을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착실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길에서도 착실하게 노력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실패를 인정 못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무엇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실패를 부른다. 끊임없이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멈춰서야 길이 보인다. 때로는 돌아서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기억하라. 진짜 승자는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다. 나는 주어 전환이라는 원칙을 통해 인생과 사업에서 수많은 위기를 돌파했고 지금도 성과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주어 전환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만든 쪽에서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주어 전환의 핵심이다. 즉 나의 시점이 아니라 상대의 시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하지만 이 원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 전환, 이것이 바로 운을 틔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내가 주어 전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바로 직원 문제였다. 돈키호테 창업 초창기, 나는 끊임없이 직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믿고 의지하던 직원이 하루아침에 경쟁 매장으로 떠나버리거나 이러저러한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 나는 고민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리고 깨달았다. 문제는 직원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젊은 시절 나는 오로지 나만 생각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직원들에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힘내세요. 성과를 내면 월급이 오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은 결국 자기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직원들의 미래나 직원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어. 결과는 뻔했다. 그렇게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다. 처음엔 떠나는 직원들을 탓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직원의 관점에서 경영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질문을 바꿨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행복해할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직원들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할까? 결과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직원들의 태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고 사업도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회사의 분위기는 직원들이 가장 먼저 감지한다. 어떤 회사든 부정직한 기운, 교활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떠나간다. 과거에 나는 직원이 떠나면 다시 뽑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직원들이 오래 일하지 않는 회사는 결국에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면 돈도 함께 떠난다. 당신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등을 돌리고 있는가?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주어를 바꿔라. 주어를 바꾸면 돈이 보이고 사람이 모이고 결국 당신의 운이 바뀐다. 나는 앞에서 운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운의 감수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회와 위기를 빠르게 포착하는 사람은 단순히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다. 잠재적인 기회와 위기까지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메타인지에 있다. 쉽게 말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나는 이 메타인지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고 새의 눈과 곤충의 눈이라고 부른다. 새의 눈은 거시적 관점에서 넓게 바라보는 능력을 말한다. 곤충의 눈은 미시적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을 말한다. 나 역시 사업을 할 때 항상 새의 눈과 곤충의 눈을 활용했다. 현장에서 직접 분위기를 파악하며 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서 시장 전체를 조망하며 큰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시각이 결합될 때 분명히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다. 모호함을 허용하는 겸허 역시 중요하다. 뇌과학자 나카노 노부코는 이렇게 말했다. 모호함을 허용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도 좋다. 모호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뇌는 실수를 저지른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이 말의 핵심은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 많으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래서 명확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불안해지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원래 모호한 것이다. 세상에는 단순히 흑과 백이 아니라 수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이 사업이 성공할까요? 이 투자 안전할까요?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세상에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정말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더 많은 정보와 가능성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더 유연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운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운은 그저 미신이다라며 논의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 이들은 운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에 운에 대해 고민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여긴다. 둘째, 운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라며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들은 운을 일종의 숙명으로 여기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모두 정해진 대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운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 창조하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널리 퍼진 결과 운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대신 근거 없는 속설, 신비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 운을 단순히 하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강의 물길을 바꿀 수 없는가?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돛을 조정해 항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운명과 싸워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했다. 내 인생을 걸고 말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운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한다. 운이 당신을 결정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운을 결정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